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볼게요. 36.6%죠.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집이 없는 30대를 같이 고려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만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120%로 계산됩니다. 엄청나죠. 아파트를 5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빚이요 5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부터 크게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사실은 그만큼 줄어있는 상태이다. 즉 어떤 수요다? 유효 수요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거래량이 절대량으로 줄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거 평균 5천 건, 6천 건 이상 거래되다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3천 건 내외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2024년도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막 7천 건, 8천 건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네 얘기가 틀렸네. 유효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러면 집값이 그래서 올랐잖아. 맞습니다. 네, 그 유효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에요. 즉 이렇게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확 줄어들었죠, 또 수요가. 물론 조금씩 변동성은 있지만 사실은 지속하게 수요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인데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요 뒤에 보면 갑자기 급증하죠. 즉 유효 수요가, 즉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정책 대출이다, 막 대출이다 풀어주니까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확 증가했습니다. 유효 수요가. 그죠? 대출도 사실 능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절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 있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있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다시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빚 계속 내면 되지. 부채 계속 일으켜서 그러면 사면 되잖아, 누군가. 뭐 우스갯소리 좀 보태갖고 더 큰 바보들이 계속 사주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을 계속 낼 수 있을까? 부채를 계속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가계대출에 뭐 절대량이 증가했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차치하고 전 최근에 그러면 누가 집을 사는가? 그리고 누가 빚을 내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누가 살까요? 누가 일시적으로 샀을까요? 봤더니 30, 40대가 엄청나게 샀어요. 최근 2년간 서울의 아파트를 연령대별 매수 비중을 보면 30, 40대가 거의 6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의 높은 비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 30, 40대가 계속해서 빚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으킨다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 그 한계가 크다. 즉 임계치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구주별로 부동산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0대만 얘기 드릴게요. 30대의 부채 비율이 49%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6억 원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약 3억 원은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볼게요. 36.6%죠.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집이 없는 30대를 같이 고려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만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120%로 계산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5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빚이요 5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볼 때 30, 40대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는 어렵다. 부채비율이 너무 많고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 샀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4억 원짜리를 샀는데 지금 3억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부채가 증가해서 30, 40대가 집을 사기에는 사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에요. 아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플로리다를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일시적으로 부채가 막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향후로 집값을 결정하는 것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가 준 상태에서 앞으로 집값의 변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까?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까?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누가 지금 팔고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파악이 됐어요. 이제 파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데 파는 사람을 봤더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세대별로 봤더니 쉽게 말해서 50대부터 달라지는데 50대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60대는 훨씬 더 매도 비중이 커지죠. 70대 이상은 훨씬 더 마찬가지로 매도 비중이 커집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즉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리고 50대 이상은 갖고 있는 집을 팔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데 뭐냐면 30, 40대가 이제 더 이상 못 사준다면 근데 매도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60대 이상이나 고령자의 매도 물량은 이 수요가 주는 만큼 감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증가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지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의 양이 과연 지속해서 증가할 거냐를 판단할 때 누가 파느냐인데 아까 고령 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매도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됐을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집값은 2배 올랐어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팔아야 돼요. 언젠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파는 게 지금 시작됐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의 매도인 비중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집값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이미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광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은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집값의 하락이 폭이 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지역은 다르죠. 뭐냐면 수요가 줄었는데 파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확 증가해서 집값은 떨어졌지만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집을 싸게 팔지 않으면서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러면 매도 물량은 이렇게 쌓여가고
즉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전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을 보유한 고령 세대가 매도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예측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령 세대가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엔 매도가 돼야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집을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돈을 가격이 안 오르면 안 팔아요. 근데 올랐기 때문에 판다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런데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내놓은 사람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먼저 팔아야지. 그러면 호가가 낮아지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령 세대가 집을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 자산이 매도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이전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매물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식의 이전이 되면 수요도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도 감소하지만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70, 80대 고령 세대는 1자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2자녀, 뭐 3자녀, 2자녀가 이제 많을 텐데 그러면 결국엔 매도를 통해서 자산 분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온 가족이 그러기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인 트랙에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막 부동산을 전망하는데 저희가 3월에 어떻게 될까요? 막 4월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보다도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시장 볼 때 최소한 6년, 7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분석할 때 구조적으로 어떤 틀 안에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세대별의 부동산의 불균형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 즉 공급이 변화시키는 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집 짓고 입주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그래서 2025년 올해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값은 다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제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변동하는 공급은 뭐다?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그래서 입주 물량과 집값은 사실은 밀접한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매매 가격 추이를 그려드린 건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입주 물량이 많이 되는 기간에 집값 상승은 컸어요. 오히려. 그렇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엔 이 입주 시장이라든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시장은 분양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하는 곳은 유통 시장이란 말이에요. 분양 시장과 유통 시장은 별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봐요.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아무리 분양을 안 하고 입주가 안 돼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많이 공급을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 집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반면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제로고 분양을 안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시장에 팔려고 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공급과 그리고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입주 물량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는 엄연히 말하는 거죠. 반면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는 유통시장에 바로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가 많이 되면 전세를 낼 물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을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기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 가격은 하락했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입주 물량이 아무리 줄고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은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는 지금의 과거하고 달라진 현상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임차인들, 즉 세입자분들이 야 전세 가격 이러는데 우리 돈 좀 보태서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자 이런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그러려면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다 내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기 때문에 대출을 추가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요. 전세 보증금에서 20% 30%가 대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조차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또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를 투자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높은 곳은 투자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집을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북이에요. 근데 왜 거긴 투자자가 없습니까? 80%예요. 무슨 얘기냐면 5억짜리 집을요. 1억이면 살 수 있다고요.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사냐고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돈은 적게 들지만 가격이 안 오를 거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갭 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유통 가격의 시장하고 다른 거고 또 단순히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얘기 드리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죠. 그러면서 막 집값이 다시 오른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 즉 수요와 공급이 결국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는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갭 투자를. 그런데 지금 가격에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할까? 그건 한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는 순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무슨 기대감입니까? 집값이 오르겠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호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요즘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제 한국 감정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고 뭐 주간으로 발표하기도 하는데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가격이 오르는지? 이게 발표한 원문인데 어떻습니까? 거래 가능 가격,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대요. 우리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매매가 거래돼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오르는 가격은 뭐다? 희망 가격이에요.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높게 받고 싶죠. 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가 되어서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수요가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래되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변동 원인을 통해서 각 이벤트들이 어떻게 작용될까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가는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매물이 줄어야 돼요. 안 팔아. 나 집값 오른다는데 왜 팔아? 그런데요. 여러분, 송파구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팔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나중 가서 이제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 이 변동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면 시장을 이해하기도 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전망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전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유효 수요, 즉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준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의 가격을 결정할 텐데, 지금은 막 이런 이벤트들 나오니까 호가도 올라가고 이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수요가 준 상태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호가는 다시 내려가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하락폭이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죠. 특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 뭐 계획을 가지실 텐데,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 집 마련 좋은 시점이 오지 않느냐,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플로리다 2022년, 2003년 모습처럼. 그런데 매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곳은 절대 안 빠져. 통화량이 증가해서 절대 집값은 안 빠져. 제가 보기에 다 틀린 얘기다. 집은 투자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본질, 그리고 집값의 변동 원인이 진짜 뭔가를 잘 아셔서 계획도 세우시고 또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같이 오르다가 2022년도부터 이제 가격이 같이 빠졌거든요. 강남도 30%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남만 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은 이상성입니다. 그래서 맞아 양극화라고 얘기하는데, 제 예측을 얘기드리면 이제 강남이 빠질 거예요. 이 지역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격차가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유효 수요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남의 특징이 있어요.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물의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지 않으면, 파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와 공급을 잘 이해하시면 강남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예. 여러분 뭐 비트코인 벌어서 뭐 강남 아파트 사는데 한두 건이 막 희자화되고 언론화돼서 그렇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반포의 가장 새 아파트인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3,000호가 넘는데 그 중에서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다 팔 거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50채, 거의 50억짜리거든요. 50억짜리 50채가 시장에 나오면 누가 살까요? 한 아파트에만. 그만큼 사실은 충분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래가 되고 마치 그게 막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올랐던 지역이 떨어지면서 수렴될 거다. 물론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초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소수의 부유층이 인기 지역 주택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플로리다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 얘기 드린 거예요. 비트코인 돈 벌었으면 강남에 사고 싶어요? 플로리다에 사고 싶어요? 근데 플로리다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들, 막 외국인들이 엄청 산대, 이런 것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지 않고 한두 명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으면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 뭐 한국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경쟁력은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높은 곳도 집값이 빠진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화된 의식을 좀 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제가 부동산을 주로 얘기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을 잘 보시면, 이제 시장의 변화라든지 경제 상황, 뭐, 아니면 투자화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생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제인과 동시에 투자할 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집 마련, 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겠지만 나의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화된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로 부동산도 보시고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애널리스트 생활하다가 이제 최근에 뭐 이게 독립해서 광수의 목덕방을 차렸지 않습니까? 광수의 목덕방 얘기하니까 중개 수수료 싸게 해주냐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중개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여러분.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좀 균형화된 시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획도 잘 세우시고, 특히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고, 또 계획 세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